안녕하세요. 여러분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홀로 아이 두 명을 키우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의 인생을 내가 끝까지 잘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의 짧은 인생은 참 굴곡이 많았는데요.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매번 끊임없이 찾아왔는데 그 안에서 또 사랑과 행복과 감사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어 지금을 버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천하의 고아로 자랐어요. 어린 시절 저를 키워주셨던 할머니 말에 의하면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 속에 남기기도 전에 저는 혼자가 되었고 그 혼자가 된 저를 거둬주고 키워주신 건 저의 친할머니였습니다. 저는 부모의 사랑을 받진 못했지만 대신 저를 끔찍하게 생각하고 애틋하게 키워주셨던 할머니의 사랑은 참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저도 그 어린 나이에 할머니가 없으면 난 정말 혼자구나라는 생각에 할머니가 잠깐만 외출을 하셔도 졸졸 따라다니곤 했었죠. 하지만 저는 혼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던 걸까요? 결국 할머니마저도 제가 초등학생 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 할머니의 마지막은 정말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3학년 겨울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서 할머니를 찾으며 화장실로 갔는데 그곳 바닥에 넘어져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말았죠. 그 당시 형편이 어려워 핸드폰도 없었고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 밖에 나가서 지나간 아주머니 한 분을 붙잡고 애원을 했습니다. 아줌마, 아줌마, 우리 할머니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졌는데 핸드폰이 없어요. 할머니가 눈을 안 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어머, 잠시만. 내가 신고해 줄게. 119 올 때까지 이 아줌마가 같이 기다려 줄 테니까 울지 말고 뚝. 엄마랑 아빠는 안 계시니? 엄마랑 아빠 없어요. 할머니만 계세요. 할머니가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해요, 아줌마? 어, 우선 119 아저씨들 기다려보자. 괜찮으실 거야. 아주머니는 감사하게도 119에 신고를 해주셨고 할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화장실 바닥에 넘어지면서 뇌출혈이 심해 돌아가셨고 저는 그때부터 정말로 천하의 고아가 되고 말았어요. 할머니마저 돌아가신 이후에는 누구도 저를 거둬줄 수 없어 저는 보육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곳에서도 참 험난한 시간뿐이었어요. 아이들 사이에 텃세가 심했고 그곳에서 한동안 왕따를 심하게 당해야 했거든요. 동네가 좁아 소문이 금방 퍼졌던 터라 이미 보육원 안에서는 제가 할머니를 죽인 것으로 소문이 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매일 저에게 할머니를 죽인 손녀라 손가락질하며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야, 너 때문에 할머니 돌아가셨다며? 진짜 소름 끼쳐. 설마 우리까지 죽일 생각은 아니지? 미안한데 너랑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무서우니까 제발 우리 보육원에서 나가줄래? 나 아니야. 내가 안 죽였어. 안 죽였단 말이야. 뻥치지 마.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왜 거짓말해? 역시 진짜 소름 끼치는 애구나, 너는. 나 아니라고. 내가 안 죽였다고. 보육원 언니 오빠들부터 시작해서 동생들 모두 저를 기피했고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선생님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명을 해주고 저랑 잘 지내게 해주시려고 해도 한 번 각인된 저의 이미지는 바뀔 수 없었어요. 보육원에서의 소문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로 인해 학교 안까지 다 퍼지게 되었고 저는 결국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친구 한 명을 제대로 사귀지 못한 채 외롭게 지내야만 했어요. 그렇게 지내는 동안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외롭고 힘들기만 한 걸까?
엄마 아빠와 할머니는 왜 날 두고 일찍 돌아가신 걸까 원망만 하염없이 하며 지냈었죠. 하루라도 빨리 보육원을 벗어나고 싶었고 저는 보육원에서 나온 날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악착같이 살아내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바꿔보자는 마음가짐으로 정말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했고 미친 듯이 돈을 벌어댔어요. 대학 진학은 당연히 패스를 하고 처음부터 공장으로 건너가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갖은 구박을 많이 당했지만 그래도 학창 시절에 이미 맷집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저 내 지옥 같은 내 인생을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목표 하나로 그 힘든 시간을 다 버텨냈습니다. 결국 저는 돈을 모아 4년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문대학을 늦은 나이에 나올 수 있었고 그 이후 회사에 취직을 해 출퇴근하는 삶까지 이루어냈어요. 공장에 다닐 때는 집이 없어 기숙사에서 지냈었는데 열심히 돈을 모은 이후에는 작은 월세방을 얻어 살면서 그곳에서 공부하고 출퇴근하며 나름 숨쉴 만한 정도의 행복을 느끼며 지내고 있었어요. 직장은 카드 콜센터였는데 내성적이고 위축되어 있었던 제 성격이 좀 더 활발해지고 밝아지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죠. 말하는 법을 배우고 웃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직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동료들도 많이 생겨서 나름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일 가깝게 지내는 동료 한 명이 소개팅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훗날의 저의 남편이 되었죠. 소개팅에서 처음 본 남편의 인상은 정말 반듯하다는 거였습니다. 직업은 회사원이었는데 정말 깔끔하게 정장을 입고 나와서 누가 봐도 의수사원으로 보이는 듯한 다부진 모습이었어요. 대화를 하면서도 얼마나 생각이 깊고 말 한마디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지 첫눈에 반하게 되었죠. 그전에는 연애를 했던 경험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누가 보면 잘 몰라서 홀라당 넘어갔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아니었어요. 정말로 지금까지 만나본 적 없는 세상에 둘도 없는 좋은 사람인 것이 느껴졌고 그날의 인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건 연애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었고요. 남편은 한 번도 저한테 다른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거나 나쁘게 이야기한 적이 없었어요. 게다가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나 길거리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노인분들이 계시면 어디를 가든 본인이 가줄 수 있는 거리만큼은 꼭 가주려고 노력했어요. 이 사람과 연애를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건 둘이서 데이트를 하고 있던 중에 갑자기 길거리에서 어떤 아저씨가 맥없이 쓰러지는 걸 보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저나 주변 사람들 모두가 다 당황을 하고 있는데 그때 망설임 없이 나서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당시에는 남자친구였던 저의 남편이었죠. 가자마자 인공호흡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모두가 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보고 있었어요. 저는 얼른 119에 신고를 했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시간을 벌었습니다. 그때 다행히도 이 심폐소생술 덕에 그 남자는 살 수 있었고 119에서도 대처를 잘해줘서 고맙다며 남편에게 감사 인사까지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도 이 사람은 경찰서에서 공로상을 받을 정도로 정말 착하고 바르고 정의롭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내 인생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죠. 저희 쪽은 인사드리러 갈 사람이 없어 시부모님 댁에만 찾아갔네요. 인사드리러 가기 전까지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사실 부모도 없고 누구 하나 결혼식장에 부를 사람 없이 혼자인 저를 어떤 시부모님이 반겨줄까 싶었거든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몇 번이나 남편에게 말했더니 꼭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나 진짜 자기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거 무섭고 떨려. 나 같은 고아 만나는 걸 어느 부모님이 좋아하시겠어. 나 같아도 허락이 안 될 것 같아.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받지 못하고 큰 사람한테 내 자식 보내는 거 불안하고 싫을 것 같아.
자기야,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분명히 자기를 좋아하실 거야. 내가 얼마나 자랑을 했는데. 그리고 고아인 게 뭐 어때서? 당신 나랑 결혼하면 고아 아니야. 앞으로 내 부모님이 당신 부모님인데? 그리고 왜 당신이 버림받아? 내가 그런 소리 하지 말랬지. 당신은 오히려 택함을 받은 사람이야. 더 단단하게 만들어지고 작은 사랑에도 감격할 줄 아는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택해진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동안 충분히 누리지 못했던 사랑도 행복도 나랑 우리 가족이 다 줄 거야. 다 채워줄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무서워하지도 말고. 따뜻한 말로 또 한 번 저를 위로해주는 남편의 말에 저는 용기 내어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긴장감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러 간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어안이 벙벙해지고 말았죠. 어떤 반응이 나올지 몰라 잔뜩 움츠리고 있던 저는 예비 시부모님 댁으로 들어서는 순간 완전히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 되실 분이 저를 보자마자 꽉 껴안아 주셨거든요. 아이고,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세상에 몸 찬 것 좀 봐. 우리 아들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곱고 예쁜데 그동안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이제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엄마 아빠 다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알았지? 집안에 들어가자마자 인사도 제대로 드리기도 전에 이미 저를 며느리로 생각하고 말씀해 주시는 그 따뜻한 소리에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던 엄마의 품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절 받아주실 줄 몰랐어요. 저를 내치셔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 예쁜 며느리 왜 내쳐요? 우리 정길이가 어찌나 집에만 오면 자랑을 하는지 내가 우리 며느리 만나기도 전에 얼굴을 다 외웠다니까. 우리는 정길이를 믿어요. 그래서 정길이가 좋다고 하는 사람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둘이서 정말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해주면서 살아봐요. 그 뒤에는 우리가 있다는 거 잊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 기대요. 알았죠?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시댁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TV로 경험한 시어머니들은 하나같이 다 시월드로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존재라 정말 걱정이 컸었는데 이렇게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저의 남편을 만난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의 성품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 수 있었고요. 이 만남을 통해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처음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집은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누이도 있었는데 이 사람도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언니, 우리 집에 들어온 거 환영해요. 내가 진짜 오빠만 있고 언니가 없어서 정말 아쉬웠는데 우리 앞으로 친하게 지내봐요.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찾아다니면서 나랑 좀 놀아주세요. 오빠가 언니랑 저랑 나이 차이 한 살밖에 안 나도 깍듯이 언니로 모시라고 하는데 전 오히려 더 친구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언니도 저 편하게 대해주세요. 가끔 오빠 몰래 용돈 찔러주시면 더 좋고요. 야, 너 내가 니네 언니한테 잘하라고 했다. 몰래 용돈 받기만 해. 그래. 아유, 얘도 참. 직장 다닌 다 큰 어른이 용돈 타령이나 하고 너도 참 양심이 없다. 우리 아가 괜히 난처하게 하지 말고 나중에 조카 생기면 네가 용돈 줄 생각이나 해. 저를 편하게 만들어주려는 신우이의 농담에 저희 시어머니는 또 저를 감싸며 훈훈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어요. 이 첫 만남으로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아마 이 사람들은 다 알지도 못할 겁니다.
그렇게 저희는 행복하게 결혼을 할 수 있었고, 결혼식은 시부모님이 또 저를 배려해 주셔서 시계 부를 지인이 없다는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가까운 가족끼리만 불러 조촐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이 깊으신 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딱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집 문제였습니다. 남편도 사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돼 모아둔 돈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에 집을 사는 게 좀 힘들었어요. 근데 마침 시누이는 직장이 인천이었기 때문에 자취방을 그쪽에 얻어서 살고 있어 시부모님 집에 방이 남아 있어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원래 남편이 지내던 방과 시누이가 독립하기 전 지내던 방이 옆방으로 붙어 있었기에 그 두 개를 합쳐 안방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도 큰 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 둘이 처음으로 함께 지내는 공간이라 정말 소중했어요. 하지만 또 하나의 걱정은 시어머니와 같이 살면서 그동안은 보지 못했던 시어머니의 까다롭고 무서운 모습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저의 걱정은 정말 한낱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하고 있던 저희를 배려해 주셔서 제가 아침에 10분이라도 더 잘 수 있게 아침마다 국이며 밥이며 반찬이며 손수 만들어 차려주셨어요. 어머니, 진짜 아침 안 차려주셔도 돼요. 아니면 저도 같이 나와서 차릴게요. 그렇게라도 하게 해주세요. 아이고, 됐다니까. 나오기만 해, 진짜. 직장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무슨 집안일까지 한다고 난리야. 그런 건 나 없을 때나 하고 지금은 좀 10분이라도 더 눈 붙여. 그래야 내가 마음이 편하지. 항상 제가 말리면 시어머니는 극구 저를 말리며 본인이 해줘야 마음이 편하다고 하셔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후에 저는 일남 일녀를 낳았는데 그때도 얼마나 시부모님 두 분 다 행복해 하시는지 손주도 잘 봐주셔서 저랑 남편은 편하게 직장 생활을 이어서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의 사랑을 거의 독차지하며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 시부모님들은 저를 거의 친딸이나 다름없게 대해주셨고 남편도 저를 아내로서 끔찍하게 아껴주었어요. 제가 임신을 했을 때는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는데요. 시아버지는 제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건 무조건 다 사다 주시고 시어머니도 최대한 제가 먹고 싶다고 하는 건 다 만들어 주려고 하셨죠. 그리고는 늘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가, 우리 예쁜 며느리 고생 많이 시키지 말고 얌전하게 뱃속에 있다가 건강하게 나와라. 그럼 이 할머니가 우리 손주 많이 많이 예뻐해 줄게. 알았지? 그러면서 저는 엄마의 존재를 느끼며 엄마라는 역할은 어떤 것인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만삭이 되는 과정에서 퉁퉁 붓는 몸을 안쓰럽게 여기면서 밤낮 없이 저를 주물러 주었어요. 아유, 우리 마누라 고생 많네. 이 다리 퉁퉁 부은 것 좀 봐. 내가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속상해서 진짜. 그래도 뱃속에 우리 아기 잘 자라고 있다니까 조금만 힘내보자. 여보, 사랑해. 관심과 사랑을 아낌없이 주는 이 집 식구들 덕분에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근데 그러다 저는 처음 보는 시어머니의 의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였고 산후조리와 함께 아이와 시간을 좀 보내기 위해 직장을 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시부모님과 집에 있던 저는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퇴근을 한 남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침에는 멀쩡하게 출근을 했던 남편이 집에 귀가를 하면서 한쪽 다리에 깁스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저는 너무 깜짝 놀라 다가가려고 하는데 저보다도 번개처럼 빠르게 다가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희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는 많이 놀라셨는지 남편을 보자마자 달려가 무슨 일인지 물으셨죠. 아니, 이게 무슨 꼴이야? 다리 깁스는 왜 한 거냐? 어? 어쩌다 그랬어? 아, 오늘 사내 축구하다가 내가 모르고 발을 헛디뎌서 좀 넘어졌어요.
가볍게 금 갔다고 하는데 다리 통깁스 해야 한다고 해서 이 꼴로 왔네요. 죄송해요. 엄마 놀라셨죠? 아이고, 어쩌다가 조심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무슨 축구를 한다고. 아유, 속상해서 원. 이게 무슨 꼴이냐, 정말. 시어머니는 저보다도 더 속상해 하시며 남편의 다리를 안쓰럽게 만지셨어요. 가볍게 금 간 거라 얼마 안 있은 풀 깁스였지만 유독 저희 시어머니는 마음 아파하셨죠. 사실 이런 데에는 다 속사정이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남편은 사실 중학생 때 잠깐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긴 적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처럼 맞벌이로 일을 하고 계실 때였는데 저희 남편은 항상 집에 돌아오면 손수 밥을 차려서 동생 끼니를 챙기고 같이 숙제도 하며 집을 지켰다고 해요. 언제나 잘해왔던 아들이었기에 마음 놓고 시누이를 남편에게 맡기고 일을 하실 수 있었는데 어느 날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만 겁니다. 그날도 남편과 시누이는 하교 후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누이가 그날따라 과자가 먹고 싶다고 잠깐 다시 나가서 과자 좀 사오라고 조르는 통에 둘이 나갔다고 해요. 둘이서 슈퍼까지 잘 갔고 과자도 잘 샀는데 사고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터지고 말았습니다. 슈퍼 앞쪽에서 기다리고 있던 시누이는 남편이 계산을 하고 나오는 동안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보겠다며 도로 쪽으로 나갔고 주변을 살피지 못한 채 바닥에 쭈그려 앉아있는 시누이를 발견하지 못한 승용차 한 대가 쭉 직진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계산을 하고 나오던 남편이 발견하게 되었고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차에 치이기 직전인 동생에게로 가서 감싸 안고는 그대로 차에 치이고 말았죠. 다행히 빠르게 달려오진 않았지만 동생을 쭈그려 안으면서 머리가 차에 정통으로 맞아 그 자리에서 남편은 쓰러졌답니다. 남편의 희생으로 시누이는 별로 다치지 않았지만 문제는 남편이 피를 너무 많이 쏟아서 곧바로 병원으로 갔음에도 한동안 의식을 찾기 어려웠다고 해요. 그때 정말 시어머니가 둘만 집에 있게 한 걸 후회하고 동생을 지키겠다고 자신의 몸을 내던진 중학생 아들이 얼마나 가슴에 박혀버렸는지 그때부터는 너무나 애틋해져서 애지중지 키우게 되었다고 하시네요. 그 이야기를 해주실 때 시어머니는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우리 아들을 키웠는지 아니? 어디 내놨다가 또 다쳐서 들어오진 않을까? 이번엔 진짜 또 잃게 되는 건 아닐까? 정말 노심초사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아가, 우리 아들 많이 좀 챙겨줘. 우리는 너한테 잘할게. 그러니까 너는 우리 돌볼 필요도 없다. 그냥 우리 아들하고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아줘. 알았지? 라고 울면서 말씀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러니 아들이 다쳐서 통깁스를 하고 왔을 때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때 시어머니는 남편이 부담스러워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옆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케어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또 그 마음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아마도 엄마 아빠처럼 할머니를 잃게 될까봐 어디든 따라다녔던 저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었겠죠. 근데 정말 아들에게 약간 집착 같은 모습도 보이시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남편을 케어하는 수준이 점점 선을 넘어가려 했었거든요. 아들, 엄마가 출근시켜 줄게. 퇴근 때까지 밑에서 기다릴 거니까 퇴근하자마자 밑으로 내려와. 알았지? 네? 아니 엄마, 무슨 다 큰 아들 출퇴근을 시켜주신다고 그러세요. 운전 못할 정도도 아니고 오늘은 버스 타고 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 아니야, 안 돼. 그러다 또 무슨 사고를 당하려고.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데려다 줄 테니까 얼른 차에 타 있어. 엄마가 금방 키 가지고 내려갈게. 아, 어머니, 그럼 제가 다녀올게요. 제가 이 사람 데려다 주고 올 테니까 어머니는 집에서 좀 쉬고 계세요. 아니다. 회사에서 또 무슨 일이 있을 줄 알고 다리 아프다고 언제 연락 올지 모르니까 내가 회사 밑에서 기다리려고 그래. 그러니까 아가 넌 집에 있거라.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남편이 다리를 다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출퇴근을 시켜주는 것도 모자라 퇴근 때까지 밑에서 기다리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온 가족이 말리지 않았다면 시어머니는 아마도 깁스를 풀 때까지 그렇게 하셨을지 모릅니다. 그만큼 아들한테는 끔찍하신 분이셨어요. 그날 이후로는 다행히 남편은 크게 아프거나 다치는 것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왔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었고 결혼 생활도 여전히 행복하게 이어지고 있었죠. 그렇게 8년이 지난 어느 날 뜨거운 여름날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의 끔찍한 불행이 우리 가족에게 찾아왔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왜 내가 남편을 따라가지 않았는지, 왜 남편 곁을 지켜주지 않았는지, 왜 남편을 말리지 못했는지 정말 후회가 많이 되는 사건이에요. 아마도 제 인생에 있어 가장 큰 비극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은 어느 정도 자라서 둘 다 시부모님 손에 맡겨도 크게 어렵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시부모님도 둘이서 놀러라도 다녀오라고 하신 덕분에 저희는 우리 부부를 소개시켜준 지인 부부와 함께 동반 모임으로 해서 한 저수지로 놀러 가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약속 당일 갑작스럽게 제가 몸살에 걸려 도저히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가보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마저 저의 안색을 보고 가지 말라고 하실 정도라 약속을 취소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취소하려고 보니 같이 가기로 한 부부가 이것 때문에 일정을 다 빼고 힘들게 맞춘 시간이라 아예 취소하기에는 너무나 미안한 상황이었죠.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만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당신이라도 다녀와. 우리가 먼저 놀러 가자고 해서 어렵게 맞춘 건데 당일에 홀랑 취소해버리면 도리가 아니잖아. 나는 어차피 여기 어머님도 계시고 하니까 당신 혼자서 다녀와. 내 걱정은 하지 말고. 아니, 그래도 정말 괜찮겠어? 당신 지금 너무 안색이 안 좋아. 계속 식은땀 흘리는데 내가 옆에 있어줘야 하지 않을까? 에이, 괜찮대도. 어머니가 아까도 약 주시고 다 챙겨주셨잖아. 나는 어머니랑 있으면 되니까 당신이라도 가서 바람 쐬고 좀 쉬다가 와. 알았어. 대신 너무 힘들거나 일 있으면 나한테 언제든 연락해야 돼. 알았지? 남편은 어쩔 수 없이 1박 2일의 일정으로 지인 부부와 놀러를 갔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나서 저는 좀 더 쉬느라 누웠는데 그때 꿈에서도 악몽을 하나 꾸게 되었어요. 꿈속에서 남편은 하염없이 어둠 속으로 빠지면서 여보, 나 좀 살려줘. 제발, 나 좀 살려줘, 여보. 라고 외치는 꿈이었죠. 일어나서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떨릴 정도로 무서운 꿈이라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가 오후 3시밖에 안 되는 시간이었는데 남편은 한창 놀고 있는지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 잘 놀고 있을 남편인데 내가 또 괜한 걱정을 하는 건가 싶어서 저는 숙소 들어가면 연락 달라는 문자만 하나 넣어 놓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남편에게 보내는 마지막 문자가 될 줄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그 이후로도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남편은 하루 종일 연락이 되지 않았고 함께 간 부부에게도 전화를 했지만 그들도 연락이 안 되었어요. 그러다 갑자기 그 부부 중 남편이었던 경수 아빠에게서 전화가 왔고 저는 그 전화를 받고는 거의 실신을 할 뻔했습니다. 재수 씨, 여기 땡땡병원인데 당장 좀 와야 할 것 같아요. 네? 무슨 일인데요? 그게 정길이가 정길이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다가 우선 빨리 좀 오세요. 빨리요. 말을 잇지 못하는 상대방을 보면서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때 저는 몸이 다 회복되지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픈 몸을 이끌고 갔고 힘들게 달려간 병원에서 본 남편은 이미 싸늘하게 식은 채로 흰 천에 덮여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정기라, 정기라? 일어나 봐라, 내 아들 정기라. 왜 그래? 어? 너 왜 여기 누워 있어?
안 돼. 제발 일어나. 일어나, 정기라. 시어머니는 이미 이성을 잃은 채로 미동도 없는 남편을 흔들며 깨우고 있었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넋을 놓을 때 시아버지 부축으로 겨우 몸을 추스를 수 있었어요. 저는 차갑게 식은 채로 누워있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아침에 나갈 때까지만 해도 사랑해 여보, 푹 쉬고 있으면 내일 내가 들어올 때 맛있는 거 사올게. 기다리고 있어. 라고 말했던 남편이었는데 이렇게 누워있는 걸 보니 믿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정신이 나가서 미쳐버리는 줄만 알았어요. 어느 정도 이성이 돌아오니 그제서야 눈물이 미친 듯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여보. 제발, 제발 우리 버리고 가지 마. 여보, 일어나줘, 제발. 내 이름 좀 불러보란 말이야. 안 돼, 안 된다고. 절대 못 보내. 당신 절대 못 보내. 제발 말 좀 해봐. 내 이름을 불러보란 말이야. 저는 시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처럼 소리 지르기 시작했고, 시아버지가 저와 어머니를 겨우 말렸어요. 그날 이후 남편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르게 시간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저와 시어머니는 완전히 혼이 없는 사람처럼 거의 죽은 것과 다름없는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과 함께 놀러간 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이 놀러간 저수지에 고등학생들이 본인들끼리 놀러왔었고, 한 명이 저수지에서 수영하면서 놀다가 물에 빠져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편이 들어가 그를 건지면서 희생을 하게 된 거였어요. 맞아요.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만큼 멋진 사람이었죠. 남편은 그 고등학생을 힘들게 밖으로 밀어냈고, 자신은 나오지 못한 채 그대로 가라앉고는 구조대의 손에 이끌려서 나왔습니다. 장례 이후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핸드폰과 일기장을 봤는데, 그때 또 한 번 저는 거기에서 마음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남편의 핸드폰 안에는 저와 아이들 그리고 시부모님의 사진으로만 가득했어요. 하다못해 자신 혼자 찍은 사진 한 장 없더라고요. 그만큼 남편은 가족들만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평소에 잘 쓰고 다녔던 다이어리를 살펴보고 나서 저는 거기에서 숨도 못 쉴 만큼 울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도 남편은 온통 저희 이야기뿐이었거든요. 평소에는 남편의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 읽지 않았었는데, 마지막 가는 길에 읽어보니 왜 진작 읽어보지 않았을까, 읽고 왜 위로해주지 못했을까 후회가 물밀듯이 밀려오더군요. 남편의 일기장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3월 12일, 부장과 또 트러블이 있었다. 나만 보면 못마땅해서 시비를 거는데 싸울 수가 없다. 여기에서 부장과 사이가 틀어지면 다른 부서로 이동해야 하는데, 그럼 우리 아내나 애들한테 줄 수 있는 생활비가 줄어들어서 안 된다. 좀만 더 버티자. 돈 열심히 벌어서 내 사업장 하나 따로 내면 그때는 정말 원 없이 우리 아내 호강시켜 줄 수 있으니까. 5월 24일, 자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니 너무 예쁘다. 어쩌면 이렇게 매일 봐도 예쁜 걸까? 이 사람은 나한테 선물이 확실하다. 이 사람은 내가 자기 선물이라고 하는데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이 사람을 만난 게 나한테 행운이고 선물이다. 그러니까 행복하게 해주자. 이 마음 변하지 말자. 처음부터 끝까지 본 남편의 일기장에는 저와 아이들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이 사람한테 사랑받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었죠. 하지만 이 행운이 떠나가니 또다시 저에게 불행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내 아들 잡아먹은 년, 황천길로 보낸 년, 다 너 때문이야. 이게 다 너 때문이라고. 네가 죽었어야지. 내 아들 대신에 네가 죽었어야지. 내 아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가.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어. 당신 정말 왜 그래? 며느리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는 거야? 왜 잘못이 없어? 왜? 그날 같이 갔었어야지. 가서 네가 죽었어야지. 내 아들이 그 차가운 물 속에서 혼자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너는 따뜻한 집에서 뭐 했어? 뭐 했냐고. 내 아들 돌려내. 당장 내 아들 물어내라고. 시어머니는 저뿐만 아니라 저희 아이들까지도 미워하셨어요. 할머니! 부르며 달려가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시어머니는 모질게 굴었습니다. 꺼져! 이 고얀 것들. 어디라고 와? 어디라고 이 집에 있어? 당장 나가.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아니다. 너네가 죽고 내 아들 다시 데려와. 빨리 다시 데리고 와. 손주들에게까지 폭언을 멈추지 않으시는 걸 보고 저는 결국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 집에서 나오기로 결정했습니다. 역시 시어머니는 저희가 나오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쳐다보지 않으시더라고요. 시아버지만 저희를 배웅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가, 미안하다. 널 이렇게 보내는 게 아닌데 정말 미안하다. 나한테는 언제든지 찾아와라. 어? 누가 뭐래도 너는 내 딸이야. 알았지? 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당분간은 연락을 못 드릴 것 같아요. 아버님은 어머님만 우선 생각해 주세요.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저는 시아버지 얼굴도 볼 자신이 없어 그렇게 말씀드리고는 완전히 그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뒤로는 아이들과 방을 하나 구해 조촐하게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의외의 인물이 저를 찾아왔어요. 혹시 김정길 씨의 아내 되시는 분이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이제야 찾아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김정길 씨가 살려준 학생 아버지입니다. 정말 어렵게 수소문해서 찾아왔는데 잘 찾아왔네요. 저는 우리 아들한테 그런 일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핑계로 들리시겠지만 우리 아들 녀석이 저한테 혼나기도 하고 또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게 무서워서 말을 못 꺼내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분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은 벌써 죽고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남자로 인해서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놀라운 걸 내밀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어요. 제가 어떻게든 답례를 해드리고 싶어 고민을 해봤는데 우선 이거 받아주세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아이들과 지내기에는 이 동네가 좀 위험한 것 같아서요. 얼마 안 되지만 이걸로 전세라도 하나 얻어서 지내세요. 이것 좀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요. 저 못 받아요. 안 주셔도 됩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아니요. 제발 받아주세요. 전 우리 아들이 없다는 상상만 해도 못 살 것 같아요. 그러니 보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아이들 키우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그거 다 우리 때문 아닙니까? 제 자식 때문이에요. 지금 이 돈도 받아주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자식 교육하는 거 지원해 드릴 테니까 그것도 다 받아주세요. 부탁입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남자는 울면서 저에게 보답을 받아달라고 애원했고 저는 차마 그걸 거절할 수 없어 받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남자가 준 돈은 2억이라는 거금이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그 아들과 찾아와 저희 아이들을 케어해 주었고 그 학생은 명문대 다니면서 저희 아이들의 공부도 시켜주며 자주 왕래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람들은 남편이 남편 대신에 저희에게 보내준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겪어보니 이 사람도 넉넉하게 사는 집은 아닌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희를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잘 지키더라고요. 거기에서도 참 미안함과 고마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일자리도 구하며 안정을 취해갔고 나름 마음을 잘 추스르며 사람답게 잘 살고 있었어요. 시간은 꽤 흘렀고 시댁도 거의 잊혀진 채로 마음 한구석에 담아둔 채로만 지내고 있었는데 5년이 지난 어느 날 또 갑작스런 연락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연락하지 못했던 신우에게서 연락이 와서 놀라우면서도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언니, 잘 지내죠? 그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해요. 사실 엄마가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언니랑 애들을 많이 찾아요. 이제 정신이 좀 돌아오신 것 같은데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서둘러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마지막으로 뵈었을 때보다 훨씬 더 기력이 약해지고 몸이 망가져 있으셨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죄송해요.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 줄도 모르고 제가 이제야 찾아왔어요. 아가, 우리 아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아가, 우리 며느리, 미안하다. 미안해, 아가. 내가 사실은 널 볼 자신이 없었어. 내가 미쳤었지. 내 아들 잃었다는 아픔에 빠져서. 근데 그걸 풀 수가 없어서 너한테 화살을 돌렸다. 미안하다. 이 시애미가 못나서 그랬어. 미안하다.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네, 어머니 알아요. 저 어머니 마음 다 이해해요. 제가 왜 모르겠어요. 다만 제가 어머니 옆에 더 있으면 어머니가 더 불행해지실 것 같아서 그래서 나왔어요.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남편을 잘 지켰어야 했는데. 무슨 소리야. 절대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다. 아가, 이제 와서 얘기하지만 난 네가 처음 왔을 때 정말 좋았다. 그냥 좋았어. 이렇게 곱고 예쁜 아이가 혼자서 사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서 정말 너한테 좋은 시애미가 되어주고 싶었어. 네 얼굴에 웃음만 있게 해주고 싶었다. 근데 내가 마지막에 널 제일 많이 불행하게 한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아가.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생각 마세요. 전 어머니 때문에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으로 엄마의 품이란 걸 느꼈고 엄마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어머니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그건 사랑을 주신 당사자니까 제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말씀 마세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내 딸. 고맙다, 내 딸아. 어머니는 그렇게 저와 이틀을 꼬박 함께 있으셨고 마지막까지 깊고 따뜻한 대화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는 납골당에 같이 모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매번 같이 그 둘을 보러 가고 있답니다. 시댁도 다시 왕래를 시작해서 시누이 부부와 같이 해서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저와 제 자식들을 볼 때마다 마음 아파하시며 울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웃으며 맞이해 주실 날이 있겠죠. 시누이도 그동안 저를 못 챙겼던 것이 미안하다며 남편 대신 또 저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서 아예 가까운 쪽으로 이사를 와서 함께 지내고 있어요. 시누이도 애를 낳아 우리 아이들과 같이 지내며 잘 지내고 있네요. 우리가 은인이라며 꾸준히 찾아와주는 그 학생의 집안과도 수시로 연락을 하며 저와 우리 아이들은 외롭지 않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경단녀로 있다가 다시 마트로 들어가서 일을 하며 우리 아이 2명을 잘 키우고 있고요. 가족에 대한 글을 언젠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이란 네가 누구 핏줄이냐가 아니야. 네가 누구를 사랑하느냐는 거야. 제가 받은 사랑은 핏줄에게서 받은 사랑보다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도
다 핏줄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이걸 보면 제 인생은 비극이 아니라 행운 그 자체인 것 같네요. 이렇게 저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요. 여러분도 사랑받지 못해 혹시 힘들어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누군가가 나타나는 행운이 꼭 오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우리 아이들의 앞으로의 삶을 따뜻하게 뜨겁게 응원해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